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에도 적에게 가장 위협적인 최강의 군사적 자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가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 F-16 전투기는 개발된 지가 약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2060년까지나 운용될 것이라고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굉장한 고령의 노인이 될 시기인데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도 그때쯤엔 모두 퇴역하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F-16V 전투기가 운용된다니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 지원 덕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깜짝 놀랄 신무기의 개발 덕분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6은 왜 개발되었을까요? F-16 전투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데서 어느 정도 짐작되는 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장에서도 첨단 무기가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늘 있어 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과 해군은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만 있으면 공중전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 결과 F-111이나 F-4 팬텀2 같은 값비싼 기체들의 기관포조차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해보니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는데요. 제한된 교전 수칙, 피하 식별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랑하던 BVR 교전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전은 이 고가의 기체들이 불리한 근접전 도그파이트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명 서류 속 재원표상으로는 우월하게 여겨졌던 전투기들이 재원상 열등한 미그-21 전투기와의 도그파이트에서 줄줄이 격추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군비 축소 움직임이 불면서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나 폭격기를 개발하기 위해 무제한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실에 눈을 뜬 미국에서는 값이 싸면서 이전에 개발된 전투기들과 다른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원거리 BVR전과 꼬리를 무는 근접전인 도그파이트는 물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데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F-16인데요. F-16은 F-15가 너무 비싼 관계로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염가형 전투기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F-4와 F-106을 대체하기 위해 650대 정도만 주문했지만 값이 싸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에서만 1338대를 발주하게 되었고 나토 회원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16의 성능과 스펙은 어땠을까요? F-16은 최초로 아날로그 방식의 4채널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용했으며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데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F-15와 마찬가지로 삼각 날개인 델타익에 대형 스트레이크를 조합했는데요. 델타익 형태의 주익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F-22와 F-35가 채용한 다이아몬드익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모호한 블렌디드 윙바디 형상으로 설계되며 곡선과 북면이 많이 사용된 유선형의 기체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과 대형 스트레이크의 조합은 공기 역학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발휘합니다. F-16은 애초에 양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렴하고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며 최첨단 공기 역학 기술과 항전 장비를 적용해 과거 미국이 실전 매치한 어떠한 전투기보다도 가볍고 날렵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 1대1을 넘어 투직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고속도 마하 2를 넘는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 공군 전투기 최초로 9G 기동을 가능하게 한 기종이기도 한데요. 프레임이 없는 버블 캐노피로 보다 넓은 시계를 확보했고 조종석에 경사를 주어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G포스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사이드 스틱으로 높은 중력 가속도에서의 확실한 조종 성능을 가능케 한 만큼 공대공 전투는 물론 다양한 임무에 특화된 멀티롤, 다목적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 40부터 보잉사의 JHMCS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인 헬멧 장착 조준 장치가 AIM-9X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고개만 돌리면 적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해도 발사하는 미사일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근 F-16에 이런 무장이 탑재되고 있는데 F-16V 바이퍼의 사양과 함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F-16이 개발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F-16은 이론상만이 아니라 실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F-16의 실전 기록은 어땠을까요? 뛰어난 기체로 개발된 F-16은 수많은 실전에서 화려한 성과를 수없이 올렸는데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248대의 F-16 전투기가
항공기지 5개소의 전개에 13,087소티를 기록했습니다. F-16이 파괴한 적의 표적만 해도 11,698개나 되는데요. F-16은 소티당 통상 3.24시간을 비행하며 임무 가동률이 88.8%나 이르는 대비 태세를 보여줘 실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7일 아인 모국의 미그 25 함대를 약 3해리 지점에서 AIM-120A 암람 미사일을 사용해 격추시켰습니다. 미공군의 F-16은 이것을 시작으로 격추 기록을 늘려갔습니다. 1993년 1월 17일에는 F-16C가 미그 23과의 전투에서 AIM-120A 암람 미사일로 승리했으며 1994년 2월 24일에는 제2-21 야스트랩 전투기 6대와 제22 전투기 2대와의 교전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실전 사례에서 F-16은 그야말로 화려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이보다 앞서 1980년대 이스라엘로 수출된 F-16은 미그 21과 미그 23으로 구성된 적의 전투기 44대를 격추하며 단 한 대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F-16은 뛰어난 성능과 함께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 또한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F-16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오만,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파키스탄 등 정말 많은 곳에서 F-16의 수많은 파생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인류 연합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두 국가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양쪽 모두 F-16을 출동시켜 대치하는 바람에 F-16과 F-16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F-16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성능과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F-16의 최신 버전은 어떨까요? 블록 70, 72 버전으로 가장 개량된 F-16V 바이퍼는 기존과 달리 신형 AN/APG-83 A4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향상된 조종관 등이 장착되어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공중의 조기경보 통제기나 다른 전력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성능의 이더넷 데이터 링크를 갖췄음은 물론이고요. 특히 AN/APG-83 A4 레이더는 기존의 F-16이 사용했던 APG-68 레이더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나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20개 이상의 표적과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량을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대부분의 F-16 기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새로 제작되는 기체의 경우는 기존의 것들보다 기체 수명이 50%나 늘어났고 기골 보강으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려 2060년 이후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F-16V 바이퍼는 이론상으로 9.2톤까지도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M61A1 20mm 발칸포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두 9개의 외부 무장 장착대에 기본적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IM-7 스패로우 미사일, AIM-120 암람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발달된 AAQ-13 항법용 포드, 조준용 포드인 AN/AAQ-33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를 장착해 기존에 비해 2배나 높은 고도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작전이 가능해졌는데요. 적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이스피드 안티 레디에이션 미사일 타겟팅 시스템 포드를 장착합니다. F-16은 이제 GPS 정밀 유도탄인 합동 직격탄 제2담, 사거리가 370km에 이르는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158 제즘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AGM-158B 제즘 이하를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무려 9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463km 사거리의 그레이 울프 순항 미사일을 4발 탑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레이 울프 순항 미사일은 인공지능의 자율 모듈 알고리즘에 의해 판단하고 지휘하는 ADM-160 몰드와 연동되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몰드 J, 몰드 N, 몰드 X 등 적을 교란하는 디코이가 먼저 적의 상공에 들어가 적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해 뒤따라오는 그레이울프 순항 미사일들의 지휘를 내리고 그에 따라 미사일들은 목표물들을 섬멸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들이 그 전에 요격되면 안 된다는 것일 텐데요. 공군의 몰드 J와 해군의 몰드 N은 자체 전자전 공격인 제밍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태생이 미끼형 기만체로서 적의 레이더로 하여금 다양한 전투기 및 폭격기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디코이가 가짜 분신을 만들고 적을 속이며
순항 미사일들을 지휘해 최적의 방법으로 타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골든 호드 프로젝트라 부르는데 추후에 새로운 테스트가 시행되거나 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기능과 인공지능까지 가진 기만체와 저가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 없는 스텔스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하던 역할을 미사일들이 가져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전자전과 관련된 기술뿐만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군사력 증강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고 6세대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미래의 전장은 최신형 드론과 각종 지휘 체계와 연동되는 미사일들이 가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군사 돋보기입니다. 현재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F-22 랩터인데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 F-22보다 전장에 더 적합했을지도 모른다는 더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투기는 F-15 이글 전투기를 대체할 고등 전술 전투기 사업에서 F-22와 1대1로 경쟁을 벌였던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부문에서 F-22를 앞설 정도로 뛰어났고 스텔스와 속도 부분에 있어서도 사상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 걸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F-22 랩터 전투기를 앞서는 스텔스 성능을 가졌지만 몇 가지 이유로 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된 비운의 걸작 전투기 YF-23 블랙 위도우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년대 미 공군은 당시로서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인 F-15 이글 전투기를 운용하며 공중전에 있어 기동성과 제공권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미국은 정찰 위성을 통해 소련의 Su-27 전투기와 미그-29 전투기의 시제기를 처음 포착하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련의 이 두 신형 기체의 역학 설계 방식을 볼 때 미국의 공군 전투기가 소련의 전투기들을 상대로 점하고 있던 기동성의 우위가 깨질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미 공군은 F-15 이글 전투기를 대체할 더욱 뛰어난 전투기의 개발, 이른바 고등 전술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된 전투기를 가지고 미 해군 또한 F-14 톰캣을 대체하기 위해 해군 고등 전술 전투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새롭게 양산될 대체 전투기 사업은 ATF 사업 쪽의 규모만 해도 총 750대, 해군의 NATF에 들어갈 546대의 기체를 합쳐서 총 1296대나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었습니다. 1986년 10월 많은 업체들의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로키드사와 노스럽사의 설계가 후보로 선택되는데요. 두 회사가 제출한 기체에는 시험기라는 의미의 Y를 붙여 YF-22와 YF-23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Y를 빼면 F-22와 F-23이죠. 여기서 YF-22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22 랩터가 되는 기체입니다. 최종적으로 YF-22가 채택되었지만 경쟁자였던 YF-23 블랙 위도우 2 기체는 만만치 않은 굉장한 후보였고 결정적인 스텔스 성능과 속도 면에서는 오히려 YF-22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예로 YF-22가 애프터 버너 없이 낼 수 있는 음속을 돌파해 날 수 있는 슈퍼 크루즈 속도는 마하 1.58이었습니다. 그런데 YF-23은 같은 엔진으로 마하 1.6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YF-23의 기체 크기는 YF-22보다 크지만 항력이 적은 형상 덕분에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도 최대 속도는 더 빨랐으며 고속에서의 가속 성능 및 기동성 역시 YF-23이 더 우월했다고 합니다. YF-23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했을 때의 최대 속도는 국가 기밀에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속도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기체가 마하 2.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될 시에는 기체 겉면에 발라진 스텔스 도료가 마찰열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YF-22와 YF-23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했을 때의 최대 속도는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 탑재량도 YF-23이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항속거리에서도 YF-23이 더 앞섰는데요. YF-23은 레이더 피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YF-22와 마찬가지로 내부 무장창을 설치했고 전반적인 평가에 의하면 YF-23의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YF-23의 기체 형상은 독특한 마른 목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외계인 전투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갈려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넙치 닮았다고 하기도 하네요. YF-23은 날카롭게 각진 외형의 F-22와는 달리 납작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당시 B2에 적용된 것과 같은 매우 혁신적인 설계로 YF-23이 F-22보다 낮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가지게 하는 비결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동체와 날개가 혼합된 동체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꼬리 날개는 독특하게도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 50도가량 누워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 구조라고 합니다.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이유는 이 기체가 디지털 비행 제어 방식,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체 피치 움직임은 이 V형 꼬리 날개가 움직이면서 V자의 각도를 줄이거나 넓히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또한 이런 구조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죠. 레이더 피탐지율을 줄여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마른 목골 모양의 엔진 흡입구는 각각 주 날개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S형 덕트를 채택해 흡입구와 엔진 연소구를 연결하는 관을 S자 형태로 꼬아 놓았는데요. 이런 구조는 적의 레이더 전파가 엔진 충류 압축기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YF-23은 적의 지대공 적외선 미사일에 탐지될 가능성도 낮도록 설계됐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치로 항공기를 보게 되면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쪽이 단번에 보이고 유도 미사일은 이 적외선을 따라 항공기를 추격해 요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YF-23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열이 방열 타일을 따라 만든 홈을 따라 흘러나가면서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를 통해 전투기를 공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은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형태로 발사되는데 YF-23은 이 위험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YF-23은 에어브레이크가 별도로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에어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 주 날개의 플랩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에일러론을 위로 향하게 하면 에어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조종석은 전면 디지털식으로 초현대화된 구조였는데 시야각을 넓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고 조종석에는 센터 스틱과 사이드 스로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YF-23은 240km 거리 밖에서 1제곱미터 물체를 탐지하는 AN/APG 77 능동형 전자주사식 A사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레이더는 1956개의 TR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들은 주파수 조정이 민첩하고 낮은 레이더 피탐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기체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덕분에 YF-23은 기체 전방 120도를 즉시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F-15의 AN/APG 70 레이더가 이만큼을 스캔하는데 14초가 걸리는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AN/APG 77은 약한 출력으로 넓은 주파수 범위를 조사하여 되돌아온 신호를 조합하면 적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이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YF-23은 F-22와 마찬가지로 적을 몰래 먼저 보고 먼저 쏘아 파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색, 추적, 교전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여러 방향으로 빔을 조사해 동시 교전 능력도 뛰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레이더는 YF-22에도 탑재되었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YF-23은 조종성 측면에서도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YF-22 수석 테스트 파일럿으로 두 시험기를 모두 조종해본 유일한 인물인 폴 매츠는 이후 F-22 랩터를 타본 이후에도 YF-23이 동등 이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YF-23은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 기체가 사실 21세기의 전장에서는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우선 YF-23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F-22와 YF-23 모두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한참 넘어선 기체였습니다. YF-23은 대단히 뛰어난 기체였지만 YF-22에 비해 저속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YF-23은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성을 중시하여 엔진 노즐이 동체 위쪽에 있는 구조이다 보니 추력 편향 노즐을 달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F-22에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은 엔진의 분사 방향을 위아래로 틀어줍니다. 이는 주날개와 꼬리 날개가 양력을 낼 수 없는 비행 구간, 즉 매우 높은 고고도나 혹은 아주 느린 저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으며 기존 조종면과 동시에 이용할 경우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YF-23이 가진 극한의 스텔스성보다는
스텔스와 기동성이 합쳐진 YF-22를 택한 것인데요. 사실 당시에는 군 관계자들이 스텔스 기술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전에 전장에서 많이 벌어졌던 도그 파이팅에서의 우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전장에서는 약간의 한 끗 차이만으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YF-22를 개량한 F-22는 추력 편향 노즐이 기체의 기동성에 큰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오래된 베테랑 파일럿들에게도 저건 내가 아는 전투기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순다는 평가를 듣게 됐죠. 스텔스성에 있어서는 이미 YF-22 또한 공군의 요구 조건을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YF-23 정도까지의 스텔스성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YF-23은 여러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용되며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노스럽 그루먼사의 상습적인 납기 지연도 문제였습니다. 납기 지연의 큰 이유 중 하나가 V자 모양의 꼬리 날개였는데요. 이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감소시켜 스텔스성을 향상시키지만 특유의 공력 특성 때문에 선회에 방해가 되고 날개 하나로 수직 꼬리 날개와 수평 꼬리 날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다 보니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정비 횟수와 유지비가 들 수 있고 보수적인 미 공군은 이 점을 영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요. 결국 이를 알아챈 그루먼사가 마지막에 수평 꼬리 날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무장 탑재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 자체는 YF-23과 YF-22 모두 단거리 미사일 2발, 중거리 미사일 4발을 내부에 탑재하는 것으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방식이 문제였죠. YF-22가 무장고에 AIM 120A 공대공 미사일을 나란히 4개를 다는 것과는 달리 YF-23은 미사일을 위아래로 2개씩 총 2개를 쌓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밑에 있는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을 때 골치가 아프다는 것인데요. 미사일 하나가 문제 생기면 그 위에 있는 것들까지 발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보수적인 미 공군이 이를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결국 YF-23은 사용되지 못하고 박물관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레이더 기술이 발전되고 이제는 스텔스 전투기조차 잡아낼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죠. 이제는 F-22 수준보다 더 높은 스텔스성과 더욱 긴 항속거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레이더 성능의 발전으로 사실 요즘은 전투기끼리의 싸움이 도그 파이팅 위주가 아닌 사거리박 교전 양상으로 변하게 됐죠. F-22의 기동성은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지만 사실 실전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F-22 또한 양산되면서 결국 YF-23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던 비싼 가격과 비싼 정비 및 유지비를 불러왔는데요. 이 때문에 어차피 돈 많이 들 거 미래를 내다봤다면 YF-23을 샀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템페스트, 미국의 6세대 전투기가 될 PCA,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되는 F3가 YF-23의 설계 사상을 이어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5세대 전투기 SU-57 파크파나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J-20 등의 스텔스기에 YF-23의 기술이 상당수 참고되었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J-20은 정말 심각하게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미 공군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YF-23은 잘 만들어진 걸작 5세대 전투기가 될 뻔했지만 붙여버렸다는 점이 아까운데요. 하지만 이 기체의 설계와 기술이 후대의 다른 6세대 전투기들에 활용되고 있어서 역시나 더 나은 무기체계를 위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전투기나 무인기들의 디자인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YF-23 같은 이런 전투기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지네요.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21세기인 현재의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투기와 공격기들은 모두가 엄청난 속도의 비행 성능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많은 기체들이 F터버널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음속을 돌파하는 고성능 항공기들이며 공중전 상황에서의 위협과 지상의 방공체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비행 속도는 필수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더더욱 빠른 비행 속도가 전장에서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최대 속력이 고작 시속 800km 정도인 오래된 공격기가 아직도 퇴역하지 않고 2040년까지 더 운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체를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파일럿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지금의 전장에서 A-10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오직 미군만이 사용 가능한 A-10은 미합 중국 공군의 공격기이자 근접 항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최초의 기체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적군이 보유한 위험 대상을 근거리에서 공격하고 아군의 지상 병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격기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무렵 초음속기의 위력이 높게 평가받던 환경에서 나온 공격기들 중에는 지상군과 함께 발맞춰 느린 속도로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의 전쟁은 미군에게 새로운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쌩 하고 지나가는 기존의 전투기들은 방어력이 약해 가벼운 피탄을 당해도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지상군이 찍어준 표적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타격하기 어려워 위치를 놓치기 쉽상이었는데요. 미국은 베트남전을 치르며 지대공 미사일이 난무하고 방공 자산들이 하늘을 뒤덮었던 베트남 상공에서 수많은 조종사를 1년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방공 체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 교전 중인 아군 지상 병력에게 지원 요청을 받으면 빠르게 날아가 적의 기갑 전력을 격파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공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다가 피탄을 당해도 생존성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입 비용이 싸고 정비 소요가 간단하며 재출격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적으로 붙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차기 공격 시험기, 줄여서 AX 사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결과 탄생한 미 공군의 A-10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활약한 전투기이자 공격기인 P-47 썬더볼트에서 따왔고 그래서 A-10 썬더볼트2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홍멧돼지를 꼭 닮아 있어서 보통 홍멧돼지를 일컫는 말인 워트호그 또는 줄여서 호그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30mm 기관포가 아래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이 홍멧돼지의 코 부분을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아직 공격 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 A-10 썬더볼트2가 드디어 완성되었지만 실전 배치된 1970년대까지도 이 기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비행 속도는 느린데 값싸게 만드느라고 레이더는커녕 레이저 목표 지시기도 없는 이 기체는 사실상 2차 대전 당시에 쓰던 공격기보다 덩치가 더 크고 무장 탑재량이 많다는 것 빼고는 그닥 나아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의 전장에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고 막상 실전에 A-10이 투입되자 무시무시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A-10은 무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채공 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되었고 막강한 무장을 쏟아부으며 상당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1991년부터 A-10은 걸프전에서 총 8,100소티를 소화하며 작전 성공률 95.7%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래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돌풍이 부는 환경에서 다른 기체들은 잔고장률이 높았지만 A-10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A-10은 사막의 폭풍작전 기간 동안 총 987대의 전차, 926문의 야포, 501대의 장갑차, 1106대의 트럭, 112개의 군사시설, 96개의 레이더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로 2대 헬기를 격추하고 51문의 고사포 및 지상에 주기 상태였던 10대의 전투기를 격파했습니다. A-10은 특히 재무장과 재출격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일 3소티에서 4소티까지 소화해가며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A-10은 일반적인 현대 전투기의 경우 한 방이라도 피격당하면 그대로 추락하는 57mm 대공포탄을 4발까지 직격으로 맞고도 무사히 귀환하는 무지막지한 생존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걸프전 당시 미 공군이 사용했던 매버릭 미사일의 90%가 A-10이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A-10은 이처럼 우려를 뒤집고 압도적인 실전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미군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격기가 되었습니다. A-10은 이후에도 2001년 항구적 자유작전, 2002년 아나콘다 작전,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등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A-10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 같은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A-10은 무엇보다 생존성에 그 목적을 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부터 티타늄을 사용했고 티타늄 욕조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38mm의 두꺼운 티타늄 장갑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요. 항상 피격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비행 통제 체계도 이중 중복 설계가 되었고 물리적으로 두 시스템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했기 때문에 기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압계통의 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까지도 말이죠. A-10의 조종석은
시계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캐노피가 특징입니다. 전방은 20도, 측면 방향은 40도 이상의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A10은 지상 공격이 주 목적인 만큼 탑재 중량이 아주 큰 편입니다. A10에는 미사일과 같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총 11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체 아래에는 3개, 좌우 날개에는 4개의 하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10의 상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자비하게 탱크들의 뚜껑을 따버리고 뒤이어서 북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GAU-8 어벤져 30mm 우라늄 기관포인데요. 어벤져 30mm 기관포는 탄약이 걸리는 현상 없이 분당 2100발에서 4200발이나 되는 총알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기존 근접 항공 지원 기체들에 탑재되어 온 기관포에 비해서 화력이 3배에 달했습니다. 7연장 회전식 기관포인데다가 사격 속도가 4000rpm에 달하는 만큼 다른 기체들의 기관포에 비해서 발사 속도는 2배나 빠르고 사거리 또한 2배에 달했습니다. 어벤져 기관포는 유압식으로 작동하는데 장전 드럼 하나에는 총알이 1174발 탑재되며 약 17초간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어벤져 기관포의 장점은 뛰어난 정확도인데 약 1.5km 거리에서 10m 지름 안의 표적을 80% 비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두 종류의 탄약을 표적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차와 같은 단단한 표적의 제거를 위해서는 PGU-14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트럭처럼 말랑말랑한 표적에 쏠 때는 PGU-13 일반탄을 사용합니다. A10은 일반적으로 엔진을 동체 안에 내장시키는 다른 기체들과 달리 2개의 엔진이 별도로 튀어나와 주날개 위쪽에 커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엔진을 최대한 동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 연료 탱크와 분리시킬 수 있었으며, 덕분에 피격될 시 연료 탱크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엔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엔진이 피격되거나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엔진에까지 화재가 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엔진을 외부에 달게 되면서 동체 내부에는 물리적인 탑재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고요. 엔진 정비를 위해서 엔진을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데 A10의 엔진 설치에는 약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비의 편의성은 그만큼 더 많은 출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더 많은 화력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퍼부을 수 있는 장점으로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A10에는 총 4개의 연료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는 좌우 날개에 각각 1개씩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2개의 엔진 사이에 병렬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각 연료 탱크는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약 엔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단 연료 탱크를 차단한 뒤 내장 소화기로 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엔진을 동체에서 아예 떼어내버림으로써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A10은 피격되거나 고장난 상태에서 착륙하게 될 상황을 감안해 랜딩 기어가 접힌 상태에서도 바퀴가 일부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10 같은 공격기는 느린 속도가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점이었기 때문에 고속 비행이나 음속 돌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기류의 흐름과 같은 요소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고, 동체의 재료는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복합 재료보다는 병합금을 사용했습니다. A10은 오랫동안 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왔지만 이제는 개발된 지 오래돼서 낡은 만큼 유지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전장 상황에는 점차 맞지 않는 기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 들어서 A10은 퇴역할 예정이었으나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수명을 연장하고 2005년에는 보잉사와 계약을 통해 대대적인 개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전 기체의 기고를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 교전 능력 증가 사업에 들어가 화력 통제 장치, 전자전 대응 장치, 조종석 디스플레이, 스마트 폭탄 투발 능력, 조종관 개량, 라이트닝 스나이퍼 표적 획득 코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개량을 통해 A10A로 불리던 기종들은 A10C라는 새로운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고, 아직도 후속 기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A10 모두를 2028년에 퇴역시키고 합동 공격기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10의 강력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F-35가 대체할 수 있는지 계속 논란이 되어오고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더 비싸고 정비도 복잡한 F-35B가 A10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F-35B가 결국 충분한 일당 소티를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자 A10의 후계자 자리는 F-35B가 아닌 MQ-9
리퍼 무인기로 대체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A10의 근접 항공 지원 임무는 무인기나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는 듯 했지만 아직도 A10은 퇴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2015년 8월 A10의 대체 기종을 개발하고 A10은 향후 지역안정작전 등의 저강도 전투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A10이 계속해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에서 계속 개발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기갑부대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 공군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르면 A10C가 결국 2040년대까지 계속 운용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운용되는 280여 대 중 일부는 퇴역시키고 240대 정도의 수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생존성과 튼튼한 장갑을 갖춘 A10이지만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는 갈수록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활약은 이제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적의 방공시설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여러 곳에서 A10은 비정규 작전 지원에 중점을 더 맞추어 운영된다면 아직도 활용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는 A10의 대체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ATX 사업이 발주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A10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성능이나 비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만큼 훌륭한 공격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만큼 A10 썬더볼트2 또한 미국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품 무기 중 하나가 아닐까요? 트랜스포머나 맨 오브 스틸,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램페이지 등의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 공격기의 팬이 되었는데 좀 더 오랫동안 이 기체를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많은 전투기들을 대체하고 미국의 주 전력이 될 강력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F-35 라이트닝2 전투기가 그것인데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은 F-22를 운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35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F-22와 F-35 중 더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F-22는 절대 해외에 팔지 않으면서 F-35는 굉장히 많은 수량을 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35에 대한 파해법들이 이미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항해서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F-35는 얼마나 더 강해질까요? 오늘부터 2부에 걸쳐서 미국의 주 전력이 될 예정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22가 있는데 F-35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F-35 라이트닝2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P-38 라이트닝과 공동 개발국인 영국의 BAC 라이트닝, 이 두 기종 모두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라이트닝2가 되었는데요. F-35는 1993년 미국의 JSF 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 프로그램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되었는데요. 처음 개발될 때의 목표는 미 해병대와 영국 해군이 아음속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 해리어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이착륙이 모두 가능한 전투기였습니다. 미군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 미 해병대가 사용할 각기 다른 버전의 전투기를 만들되 서로 부품 호환이 80%까지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하도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상당 부분 비슷한 기체를 사용한다는 목표는 좋게 보면 기체의 수리와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전력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만큼 개발 작업의 난이도는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말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착륙하는 공군의 시톨 형태,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를 이용해 이함하고 어레스팅 와이어로 착함이 가능한 해군의 캐토바 형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의 스토블 형태까지 너무 다른 세 가지 버전의 전투기가 대부분의 부품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에 따라 공군형인 F-35A, 미 해병대용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F-35C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F-22가 미국의 F-15를 대체한다면 F-35는 F-16, AV-8 해리어, A-10 썬더볼트2 등 로우 미들급 전투기와 공격기를 모두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F-35는 얼마나 강력한 성능의 전투기일까요? F-35는 각 버전마다 조금씩 기능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에만
무기를 적재할 경우 카운터 스텔스 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스텔스 성능 및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구현한 4.5세대 전투기들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는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스텔스 성능 및 카운터 스텔스 성능은 사실 F-35가 한 세대는 더 앞서 있다고 합니다. F-35가 F-22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바로 카운터 스텔스를 위한 항공 전자 장비 분야인데요. F-22의 경우는 개발 당시에 이를 맞상대할 스텔스기가 없었기 때문에 카운터 스텔스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종인 F-35는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스텔스기 전투를 고려한 시스템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근미래 5세대 전투기의 기본 패러다임인 카운터 스텔스가 가능한 스텔스에 가장 걸맞는 방향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35에 탑재된 레이더인 AN/APG-81은 F-22의 레이더인 AN/APG-77의 마이너 버전으로 1300개의 송수신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F-22의 레이더인 AN/APG-77의 송수신 모듈이 2200개인 것에 비하면 많이 소형화되었고, 단순 출력 면에서는 AN/APG-77 레이더나 이의 개량형인 AN/APG-77V1보다 다소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N/APG-81은 범용성 면에서 AN/APG-77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AN/APG-77의 공대공 모드는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공대지 모드는 그에 비하면 빈약한 편이었습니다. APG-81은 당대 최강 성능의 사르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르라 불리는 합성 개구면 레이더는 전자파를 지표면에 방사한 후 반사된 신호를 합성하여 고해상도 영상 이미지를 얻는 레이더 기술인데요. 단일 센서만을 이용해도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의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나 주 야간 관계없이 고해상도 영상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AN/APG-81 또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인 만큼 150km 안에서 19개의 표적을 찾아내는데 3초, 23개의 표적을 찾아내는데 고작 9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APG-81의 장점인 사르 능력으로 3D 매핑 작업을 완료하고 노란색 TD박스로 타겟을 잡아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시된 여러 개의 표적은 모두가 동시에 F-35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아군의 다른 지상군 전력 혹은 다른 항공기로 보내져 유용한 전술 데이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N/APG-81은 빠르게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적이 이를 역추적하기는 어렵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 능력과 전자전 능력, 그리고 UHF 밴드 대역을 이용한 통신 능력은 AN/APG-77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AN/APG-81 자체로도 AN/APG-77을 뛰어넘는 성능이며 F-35의 통합 전자전 시스템인 AN/SQ-239와 조합하면 AN/APG-77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F-35의 AN/APG-81은 AN/APG-77보다 전자전 방어 능력이 강화되어 디지털 고주파 기억 장치인 DRFM 제머의 공격에도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에 의하면 F-35의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F-21을 역추적하고 오히려 AN/APG-77 레이더를 제밍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 F-35가 F-21을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35가 진화하는 만큼 F-22 또한 개량된 AN/APG-77V1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전자전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F-22 또한 전자전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제공권 장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 우세기인 만큼 F-35보다 더 뛰어난 스텔스 설계, 비교할 수 없는 기동성과 강력한 쌍발 엔진 등 아직까지는 공중전에 있어서 최강은 F-22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미국이 F-22는 절대 수출하지 않는 반면 F-35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F-35에 맞설 방법은 있는데 F-22에 맞설 방법은 미국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또한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두 전투기의 개발 목적이 다른 만큼 F-22가 할 수 없는 멀티롤 역할을 F-35가 수행할 수 있으니 이 둘을 함께 운용한다면 거의 무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A사 레이더답게 F-35의 AN/APG-81 또한 AN/APG-77처럼 전파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요. 복잡한 전파 알고리즘을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서 레이더 패턴이나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적의 ESM 장비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패시브 레이더에 의한 전파 역추적으로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AN/APG-81의 기술들과 F-16의 AN/APG-80 레이더의 기술은 일부가 현재 AN/APG-77의 개량형인 AN/APG-77 V1에 도입되었는데요. 덕분에 현재는 F-22 또한 한층 강화된 대지 타격 능력과 사르 능력, 이동 타겟 추적 능력, 고해상도 매핑 능력이 생겼습니다. F-22에는 비용 문제로 IRST, 적외선 감지 추적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F-35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및 분산 개구 적외선 시스템인 DAS를 탑재해 F-22에 비해 부족한 레이더 성능을 만회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미래 공중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는 주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스텔스 전투기들끼리의 교전은 레이더를 배제한 전파 침묵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F-35는 F-15E 개량형이 가진 DEWS나 라팔 전투기의 스펙트라를 능가하는 수준의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F-35가 가진 EOTS, EODAS 시스템은 장거리 스탠드오프 이미지 구현 및 표적 획득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란 적이 가진 대응 무기 체계의 사거리 밖에서 먼저 적을 발견해 공격하고 퇴각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F-35의 EODAS는 적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의 탐지 및 경보 수준을 넘어서 미사일의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EODAS를 통해 조종사는 전방위 야간 투시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쫓아오는 요격기들과 2000km 밖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사 위치 또한 잡아내는 무서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의 EODAS는 13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거의 즉시 포착해내는 장면을 공개된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중전이 발생했을 시 F-35의 조종석에는 AIM-9X에 연동되는 헬멧 시인 조준장치 HMD가 있어서 압도적인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F-35에는 전투기 조종석에 설치되어 오던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 최초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ODAS 시스템의 채용은 360도 전방향의 적외선 화상을 HMD에 연동시켜줍니다. 목표대로의 성능이 나온다면 조종사는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후방의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의 형태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전투기 근접전인 도그파이트 상황에서는 항상 적 기체의 후방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쫓기는 기체는 순식간에 뒤로 돌아 적을 공격할 수 없고 시야의 제한으로 상황상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F-35는 옛부터 전투기가 가진 전통적인 사각지대인 동체 하부와 후하방으로부터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더 이상 F-35는 적기와의 교전 시 적기의 후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F-35는 기체의 360도를 커버하는 전 방향에 6개의 초고성능 열영상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이를 통해 기체의 모든 방향에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으며 지상 및 공중에 있는 모든 이동 물체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F-35 전용 조준 장비인 EOTS는 지상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공중의 목표물도 조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근접전 시 적기는 적색으로 표시, 아군은 녹색으로 덧입혀 보여줌으로써 피하 식별이 더욱 용이함은 물론이고요. EODAS는 이후 개발 및 공급사가 노스롭 그루먼에서 레이시온으로 바뀌며 신뢰성이 5배, 성능이 2배까지 향상되고 획득 가격 및 운영 비용은 45%에서 50%까지 낮아지도록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F-35 또한 스텔스 전투기인 만큼 적의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는 기체 자체의 저피탐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F-35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에서는 F-35가 측하방 영역에서 F-22보다 F-35가 더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와는 달리 F-35의 스텔스 성능은 F-22보다는 약간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F-35가 정면에서는 F-22와 거의 동급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지만 후면과 측면 스텔스는 F-22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 대한 스텔스와 적외선 스텔스에 대해서도 F-22에 비해서는 열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F-35는 기존의 4세대 전투기나 4.5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F-35는 I밴드, J밴드 사이 영역의 RF에 대해 굉장한 저피탐성을 보이는 베리 로우 옵저버블 기체인데요.
샘 미사일과 전투기 화력 통제 체계가 쓰는 RF 영역이 I밴드와 J밴드 사이 영역에 포함되는 X밴드이기에 F-35는 이들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L밴드나 UHF 밴드를 쓰는 조기 경보 체계는 F-35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정작 이들을 요격해야 할 요격 체계는 탐지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기 경보기나 지상의 대형 장파장 레이더가 이쪽 방향에 F-35가 있다! 라고 알려줘도 정작 그 스텔스기를 잡으러 출격한 요격기는 X밴드 레이더를 쓰기 때문에 F-35를 찾지 못하고 도리어 F-35에게 격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F-35의 센서 융합은 조기 경보 체계가 F-35를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여 HMD에 시연해주고 저쪽으로 가면 조기 경보기에게 들키니 피해서 가세요 라고 친절하게 가장 효과적인 진입 경로를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사에서는 미래 F-35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는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인 램을 개발하는 등 F-35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F-35의 여러 강력한 기능 중 CNI는 F-22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전투기들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CNI는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통신, 내비게이션, IFF 통합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설계된 가장 진보된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인데요. 통합 CNI는 F-35 조종사로 하여금 27가지 이상의 항공 전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크기, 무게 및 전력의 요구를 크게 줄이면서도 피하 식별, 정밀 탐색 및 다양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까지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또한 전자전 회피와 전파 은닉에 최적화된 강력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MADA를 통해 임무 시스템을 통합하여 조종사를 다른 F-35의 조종사들과 연결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은 숨가쁜 전투 상황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제공하는데요. 상황 인식 데이터를 자동으로 공유하여 협동 전술과 교전에 필요한 시스템 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해줍니다. 그리고 링크 16을 통해 F-35는 지상 통제소와 전투기, 전투기와 전투기, 전투기와 함선 간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줍니다. F-35의 조종석에서 다른 전투 수단을 사용해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패트리어트나 SM-6 등의 지상, 해상 무장을 사용한 장거리 원격 교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F-35는 어떤 무장을 갖추고 있을까요? F-35는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이나 항공폭탄들을 탑재합니다. 내부 무장창의 크기는 F-22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통통한 몸체를 가진 덕에 깊이가 더 깊어서 F-22에는 실을 수 없는 2000파운드급 정밀 공격 유도 폭탄인 JDA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형은 내부 구조가 달라서 이보다 한 체급 아래인 1000파운드급 폭탄인 마크 83을 탑재하는데요.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할 경우 F-35는 무장이 F-22보다도 빈약하지만 공중에 대한 적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외부 파일런을 이용해 훨씬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는데요. F-35A의 경우 내부 무장으로 마크 84 폭탄 2발과 암람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외장으로 마크 84 2발, 드롭 탱크 2기, 그리고 전용 파일런에 장비하는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2발을 추가로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과 항속 거리 등의 문제 때문에 무장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F-16과 같은 여타 나토와 동맹국의 멀티롤 전술기들과 유사한 폭장량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증이 끝나면 점점 더 많은 무장을 갖추게 될 겁니다. F-35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GAU-22A 이퀄라이저 25mm 4포신 게틀링 기관포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F-35에게는 A-10 썬더볼트의 후계기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한 기총소사 능력의 향상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달린 무장입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투기들이 일반적으로 탑재해왔던 M61 발칸 20mm 6포신 게틀링 기관포에 비해서 더 구경이 크고 위력이 강화된 만큼 유사시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는 가시거리 내의 교전인 WVR 상황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화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총의 발사구 또한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는 뚜껑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F-22로부터 계승한 특징입니다. F-35는 현재 블록 6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블록 5부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인 IRST,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DIR-CM을 설치하게 되며 내부 무장창을 확장시키고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록 6에서는 더욱 개선된 전자전 및 상황 인식, 피하 식별 능력과 함께 F-135보다 추력과 항속거리가 향상된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먼 미래에는 AI, UAV와의 연계 능력, 레이저 무기와 같은 최첨단 업그레이드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F-35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라 할 만한 엄청난 성능과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중국의 수호이 27계열 4세대 전투기들을 상대로 F-35가 전멸해버리는 처참한 패배가 기록된 것인데요. 이 비행기는 속도, 선회, 상승 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믿을 수 없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F-35의 굉장한 능력들은 모두 허풍이라는 말일까요? F-35의 엔진과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일까요? 랜드 연구소에서의 시험 결과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유독 F-35는 사건 사고라든가 성능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인 F-35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음 F-35를 다루는 시간에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 보여드린 영상 상황이 무색하게도 11월 3일 북한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북한 내륙은 물론 동해와 서해 모두에서 180여 대 군용기를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80여 대 전투기를 띄워 맞대응했는데요. 이날 북한은 소-25 공격기와 일류신 28 폭격기를 대거 동원했는데 일류신 28 폭격기로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9월부터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은 굉장히 이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항상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 때만큼은 피해서 벌어졌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고,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규모로 배치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말았던 것이 북한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은 과감하게도 무려 한미연합 공중전력 240대가 전개되어 펼쳐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며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도발의 강도마저 북방 한계선 넘어 우리의 울릉도를 대놓고 타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북한은 최근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포격, 무력 시위 등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11월 2일처럼 대량의 미사일 도발을 하려면 수천억 원의 버금가는 큰 비용이 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현재의 북한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상한 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때만큼 한미연합 타격 자산이 강력할 데가 없고, 결정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의 주요 거점과 핵심 시설들을 모조리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유례가 없을 사상 초유의 도발을 북한이 감행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했더니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자 북한과 중국의 밀착 행보가 갈수록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S 정보를 확인해보면 북한 화물선의 중국 운항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정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북한에 막대한 양의 식료품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17만 개 이상의 대형 차량용 타이어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것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자 점점 더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11월 4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H-6K 전략 폭격기에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으려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물론, 드디어 중국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최강의 항공 전력 조합으로 최전선의 항공 전력을 대거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 전력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물량과 화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공군력을 압도하는데요.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중국의 항공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이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공격하는 측이 대량의 장거리 타격용 탄도미사일 공격 및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적의 각종 전략시설과 핵심시설, 통신시설 및 공항의 활주로와 방공 시스템 등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추가적인 정밀 타격이 가능함은 물론 적의 움직임과 동향을 각종 감시 정찰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 공군을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공대공 교전 능력은 전쟁의 승리에 있어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능력인데요. 드디어 중국군과의 군사적 대응에 있어 가장 최전선 기지랄 수 있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그동안 이론상 기술적으로는 물론 화력 측면에서도 최강의 공군 조합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던 F-35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와 F-15EX 이글2 조합이 본격적으로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22A 랩터 또한 배치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28일 앤 스테파넥 미 공군 대변인은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해왔던 제18 비행단 예하의 제44 전투비행대 전력과 제67 전투비행대 전력을 차례대로 미 본토에 철수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들 전력은 총 48대의 최신 성능 개량형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F-15 전투기 전력인데요.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은 F-22A 랩트에서 사용한 AN/APG-77V1 A4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것에 가까운 AN/APG-63V3 A4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이 레이더는 무려 278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소-27 전투기를 탐지하는 막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10개의 주파수로 주파수 변조 도약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중국 4세대 전투기나 4.5세대 전투기들이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를 제대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은 RWR 장비를 통해서도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의 레이더에 조사되고 락온이 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F-15가 발사한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나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사용되는 HMD 시스템인 JHMC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 헬멧을 쓰고 고개만 돌리면 알아서 락온이 되고 곧바로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중국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F-15의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인 DEWS를 통한 전자전 방어 능력 또한 막강한데요.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들은 DEWS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날아오는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재밍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전투기들이 레이더로 F-15CD 골든 이글 전투기를 락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F-22A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EX 전투기의 조합은 중국 전투기들을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굉장한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사시 중국의 각종 레이더들이 탐지할 수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선제 투입되어 전파를 내보내지 않는 패시브 센서들을 통해 중국 공군의 전투기 편대 움직임을 감지하고 F-15EX 전투기는 뒤에서 미사일 셔틀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는 공중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담당하게 되며 암호화된 F-35만의 스텔스 전술 데이터 링크인 MADL을 통해 F-15EX가 발사한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앞서 침투해 있는 F-35 전투기가 대신 유도하게 됩니다. F-35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바로 내부 무장창에 총 4발의 AIM-120D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M-120D 암람을 무려 22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F-15EX가 이를 지원한다면 이들은 교전 능력뿐만이 아니라 화력 면에서도 중국 전투기들을 가볍게 압도하는 전력이 되는데요. F-35는 물론 엄청난 탐지 성능을 가진 AN/APG-81 A4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이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스텔스화된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와 분산 계구 적외선 시스템 EODAS 시스템으로 적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의 센서 융합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러시아의 가장 발달된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5S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갖춘 IRST보다 더욱 먼 장거리에서의 스탠드오프 이미지 구현 및 표적 획득이 가능한데요. EODAS는 일반적인 방공 미사일의 탐지 및 경보를 넘어서서 아예 그 미사일의 발사 원점이 어디인지 추적해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까지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35 스텔스 전투기가 F-21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전 장비와 최강의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미군의 승리를 점치게 합니다. 그리고 F-15EX 전투기 또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과 근접 공중전 WVR전 모두에서 단순히 화력만 엄청난 전투기가 아니라 최강의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가진 전설적인 전투기의 가장 최신 개량형이라는 것 또한 강점인데요. F-15EX는 이외에도 기존 F-15 전투기의 AN/ALQ-239DEWS보다 업그레이드된 최강의 전자전 시스템인 AN/ALQ-250 EPAS를 갖추고 있다는 것, 리전 IRST 포드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 인공위성 통신 장비, 일면 와이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신형 HMD 시스템인 JHMCS2까지 적용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최강의 공대공 전투기 최신 개량형과 최강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조합이 이들인 만큼 중국은 이들을 상대할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거대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대양 해군을 완성하지 못했고 미 본토 인근에 보급 기지로 삼을 만한 동맹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은 ICBM이나 SLBM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미사일 전력도 아직은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목표를 중국 해군과 공군을 모조리 전멸시키고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이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늦기 전에 대만을 지켜내는 것이 까다로울 뿐이죠. 어떻게 봐도 현재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미 공군과 해군에게 크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대 중국 전쟁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각종 미사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아직 중국은 해외 미 공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